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의 소도시에서 택시 운전기사를 하는 50대 여성입니다. 저는 온 집안의 기대를 받고 자란 장녀였어요. 특히 아버지는 80년대부터 제게 대학가라 유학가라고 밀어주시며 학자의 길을 고집하던 분이셨죠.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평생에 걸쳐 아버지와 저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원래 제 위로는 오빠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저보다 한 살이 많았던 오빠는 그야말로 한 집안의 기둥이 되는 듬직한 장남이었죠. 그래봐야 고작 14살이었는데 오빠는 아버지가 안 계시는 날이면 퍽 가장다운 모습을 보이곤 했죠. 아, 내가 탈 거란 말이야. 내놔. 오빠, 명일이 오빠가 목마 내가 탈 차례인데 안 줘. 명일아, 빨리 영욱이 줘. 너 아까 영욱이 없을 땐 타지도 않다가 왜 애가 오니까 그러냐? 그렇게 심술 부리면 앞으로 영영 못하게 할 줄 알아? 아까는 안 타고 싶었고 지금은 타고 싶단 말이야. 왜 형은 맨날 영욱이 편만 들어? 맨날 영욱이 편만 드는 게 아니라 네가 자꾸 작정하고 영욱이 타고 싶다고 할 때만 건드니까 그렇지. 그리고 명일이 너 아까는 순옥이 누나가 한 소리 했다고 순옥이 신발 밟고 갔다며? 너 누가 그런 못된 짓 하라고 했어? 정말 형한테 혼나 볼 테야? 아, 그거는 누나가. 아이씨, 맨날 나만 갖고 그래. 아버지는 운수업을 하셨습니다. 전국으로 트럭을 몰고 다니며 화물 운송을 하셨죠. 그래서 오래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고 그때마다 저희 사남매의 중심이 되어준 건 오빠였어요. 그때는 고작 14살도 그런 힘과 책임감을 주며 키웠으니까요. 오빠는 공부도 잘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인데도 고등학생이 푸는 문제도 척척 풀어낸다고 전교에서도 알아주는 수재였죠. 어머니, 성일이는 꼭 서울대 가야 합니다. 우리 지역의 자랑이 될 거라고요. 딱 6년만 기다리면 우리 성일이 신문에 나옵니다. 마을 잔치하시려면 기둥 하나 뽑으셔야 할 거예요. 사람들은 오빠가 아니면 누가 서울대에 가냐며 더 나아가선 장차 대통령감이라는 진담 섞인 농담도 했죠. 그러니 오빠는 아버지의 자부심이자 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집에 오지도 못하고 운전대를 잡고 전국을 다니실 때마다 공부 잘하는 장남은 아버지의 힘이 되셨대요. 오빠 학비와 서울에서 지낼 정착금을 마련해준다며 밤낮 없이 일했죠. 그런 오빠가 고작 15살이 되던 그 해에 명을 달리한 겁니다. 친구들과 함께 동네 계곡에 갔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부모님께서는 축축하게 젖은 차가운 오빠를 부여잡고 바닥을 뒹굴며 처절하게 울부짖으셨습니다. 어린 저희 남매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고 그 뒤로 동생들은 한 번도 집에서 큰 소리를 내며 싸운 적이 없어요. 싸울 때마다 중재하던 오빠 생각이 나기도 했고 오빠 죽음이 그늘처럼 드리워진 집에서 부모님 눈치를 많이 봤기 때문이죠. 오빠가 갑자기 그렇게 되면서 저희 집안 분위기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견디지 못하시고 태어나고 자란 그 고향을 떠나시기로 결심하셨어요. 오빠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곳이라 가족들이 너무 힘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해야 했던 건 다름 아닌 저였습니다. 전학 간 곳에서 처음 성적표를 들고 온 날 아버지는 저를 불러다 앉혀 그러셨어요. 순호가, 너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대학 갈 준비해라. 네? 저 대학 안 가요. 대학 갈 생각 없어요, 아빠. 가라면 가. 너 아니면 누굴 대학 보내냐? 장녀가 있는데 명일이 보내리, 영옥이를 보내리. 명일이 영옥이는 공부 머리도 없다. 그나마 네가 나아. 제가 낫다는 거지. 제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제 성적표 보셨잖아요.
이성적으로 어떻게 대학을 가요? 가라면 갈 것이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남들은 대학 가고 싶어도 안 보내줘 못 간다는데 왜 너는 불만이냔 말이야? 잔말 말고 준비해. 다음번에도 이 성적표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아버지는 막무가내로 제 대학 진학을 고집하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취직할 생각이었어요. 적당한 곳에 취직해 일하다 괜찮은 직업 가진 남자 만나 결혼하는 게 제 소박한 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대학이라뇨. 평생 대학은 오빠 같은 사람이나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제게는 무리였습니다. 저도 아버지 딸이라 그런지 한 고집했어요. 대학은 절대 안 간다는 저를 설득한 건 엄마였죠. 순호가 일단 네 아빠 뜻대로 해줘. 어쨌거나 대학 가면 너한테 좋으면 좋았지 나쁠 게 뭐가 있어. 더 좋은 남자 만나서 더 좋은 삶을 살면 되는 거지. 어차피 시집 가서 애 낳고 살 건데 대학 가면 뭐해? 대학 가더라도 하고 싶은 공부 욕심이 있는 사람이나 가야지. 우리 집이 부자야? 그런데다 헛돈 쓰게? 엄마, 이건 아니야. 아빠 설득 좀 해줘. 나는 네 아빠 설득 못해. 평생 성일이 그거 하나만 보고 우리 집안에도 비로소 학자 하나 나오겠구나. 그 바람으로 산 양반을 내가 무슨 수로 설득해. 아빠 소원이란다. 응? 눈 딱 감고 네가 져줘. 응? 아버지는 초졸로 집안 형편 때문에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평생의 한이 됐고 어떻게든 자식들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시키는 게 인생의 목표였던 분이셨어요. 그런 목표에 우리나라 최고 대학 입학을 노렸던 자식이 있었으니 얼마나 행복하셨겠어요. 하지만 전 오빠가 아니었고 제게 그럴 능력은 없었습니다. 엄마는 서울대 가라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든 서울권 대학만 노려보자고 설득했죠. 하지만 안 되는 머리로 서울권 대학 가겠다고 용을 쓰니 그게 어디 쉽나요. 공부 때문에 머리카락이 매일 한 움큼씩 빠져댔고 가뜩이나 사춘기로 외모에 민감할 때라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공부하면서도 아버지를 원망하고 한때지만 저한테 그 짐을 떠넘기고 가버린 오빠도 원망했어요. 성적은 조금씩 오르긴 했는데 서울권 대학은 어림도 없었습니다. 대학만 가자, 대학만 가서 오빠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텅 빈 구멍을 조금이라도 메워보자 그 심정으로 버틴 거예요. 죽어라 하고 노력하는데도 오빠만큼의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고 오빠가 고등학생이었으면 어땠을까 하고 이미 죽은 오빠와 스스로를 비교하며 힘든 나날을 보냈죠. 그렇게 살았는데도 아버지의 기대를 채우는 딸이 되지 못한 거예요. 엄청난 압박감과 스트레스에 정작 결전의 날이었던 시험일에 쓰러져 시험을 못 봤거든요. 아버지는 병실에서 오는 제 옆에서 그러셨습니다. 재수해. 재수해서 내년에는 어떻게든 대학 가. 그 순간 반발심이 들었어요. 저도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더는 못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6인실 병실에서 남들 다 쳐다보는데도 아버지와 싸운 거예요. 저 대학 안 가요. 저 할 만큼 했고 그냥 제 깜냥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떡해요. 시험도 안 보고 네 깜냥이 뭔지 어떻게 알아? 잔말 말고 태어나는 대로 고시원에 가든 재수학원을 가든 해. 돈은 걱정하지 말고. 누가 나한테 그렇게 돈 써달랬어요? 안 한다고요. 못 하겠다고요. 아빠, 나 오빠 아니에요. 오빠같이 책만 보면 머리에 술술술 들어가는 재능 없어요. 이해 안 되는 한 페이지 가지고 밤새도록 머리를 쥐어뜯고 또 뜯어야 겨우 이해하는 머리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어떻게 버텼는데 그 짓을 또 하라고요? 또요? 난 못해요. 그렇게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면 아빠가 해요. 아빠가 지금부터 공부하면 되잖아요. 이 자식이 진짜? 아빠는 아빠 프라이드가 더 중요하죠? 남들한테 내세울 간판 하나 만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지.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얼마만큼 미칠 것 같았는지는 관심도 없잖아요. 자식 행복하게 사는 건 아빠 알바도 아니고 그저 자랑이나 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화난 아버지는 제게 손 찍어 말 것처럼 손을 치켜 올렸습니다. 엄마가 황급히 막아섰고 저는 그날부터 자식 잃은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은 버리고 원망을 키웠어요. 제 인생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오빠 그림자나 밟고 살길 바랐던 아버지가 어찌나 원망스럽던지요. 퇴원 후 바로 보란듯 취직했고 작은 방 하나 구할 돈 얻자마자 그냥 나왔습니다. 동생들이 아직 중학생이라 엄마가 힘들다 사정하는데도 도저히 아버지와 한 집에서 지내는 게 싫어서 나온 거예요. 그때 일이 제게 평생의 짐이 되어 남아버린 겁니다. 제가 아주 못된 애였으면 평생 아버지 원망만 하고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능력이 안 돼서 오빠 대신 아버지 자랑이 되지 못하고 어린 동생들 부담을 나눠주지 못하고 나온 죄책감을 평생 짊어지고 살게 된 것이죠. 그러다 얼마 안 돼 그 지긋지긋한 부모님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른 나이에 결혼도 해버렸어요. 그 후 아버지와는 대면대면 지냈어요. 친정에 가면 인사 정도만 하고 평생 직접적으로 대화를 해본 건 손에 꼽죠. 아버지도 필요한 대답이 아니면 절대 하지 않았고 저도 필요한 말이 아니면 하지 않았고요. 의사소통은 거의 엄마를 통해서 했어요. 그런 부녀를 보며 중간에 낀 엄마도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참, 어떻게 된 게 부녀가 어쩜 그렇게 똑같아.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딸은 딸대로 굽히질 않으니 아주 나만 죽어나지 나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엄마는 그런 말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다. 제가 아버지와 그렇게 나를 세우고 소리 없는 전쟁을 하는 건 아버지를 닮아서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부모님께 못한 건 없어요. 동생들이 자라 각각 다른 지역으로 취직하게 된 후 둘만 남은 부모님을 살뜰히 챙긴 건 저였거든요. 저도 맞벌이로 일도 했었고 연년생으로 낳게 된 자식들 키우느라 몸이 10개라도 부족했던 때였어요. 그래도 일주일에 2-3번은 꼭 집에 들러 부모님은 뭐 하시나 필요한 건 없나 그렇게 들여다봤죠. 그게 제 나름대로 죄책감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었던 겁니다. 주변에서도 가까이 살며 살뜰히 친정 챙기는 맏딸로 칭찬이 자자했었어요. 아이고, 하나 엄마 또 왔네. 아주 친정 문턱 닳겠어. 세상에 이런 딸이 어딨어? 내 딸이 하나 엄마 같았으면 아주 업고 다니겠어. 가까이 살아서 그런 건데요, 뭐. 가까이 살아도 친정 냉장고나 뒤지러 오지. 하나 엄마처럼 그렇게 올 때마다 두 손 무겁게 오는 며느리 같은 딸이 있는 줄 알아? 오늘은 또 뭐야? 뭘 그렇게 무겁게 챙겨왔어? 아, 별거 아니에요. 아시는 분한테 하수오를 얻어왔는데 이게 차로도 먹고 당금주로도 먹어도 좋다더라고요. 아주머니도 좀 드릴까요? 어머, 그 귀한 걸 나까지 줘도 돼? 많아요. 어차피 두 분이서 다 드시지도 못할 거라 나눠 드시라고 넉넉히 가져왔어요. 대신 저희 엄마 아빠한테 무슨 일 생기면 저한테 꼭 좀 연락 주세요. 알지 알어. 어머 세상에 너무 좋다. 만나는 이마다 딸 잘 둬서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 아버지의 자랑은 못 되었어도 엄마 자랑은 됐었습니다. 딸이 단란한 가정 이루며 자주 얼굴 보여주고 사는 것만큼 효도는 없다고요. 맞벌이로 벌이가 좀 여유로웠을 때 친정에 냉장고도 바꿔주고 소파도 사드렸어요. 아프시다고 하면 바로 연락해 병원 모시고 달려가는 것도 제 몫이었고요. 누나, 엊그제 엄마 또 무릎 때문에 병원 가셨다면서. 누나가 고생이 많네. 고생은 그냥 모셔다 드린 것뿐인데 명일이 너는 잘 지내? 영 소식이 없다고 엄마가 걱정 많이 하시는데 연락 좀 드려. 무소식이 희소식이지 뭐. 가끔 연락드리긴 하는데 나도 뭐 그렇게
여유 있게 사는 건 아니라 누나 알잖아, 내 사정. 그래도 엄마가 너한테 뭐 챙겨달라고 바라는 건 아니니까 연락 좀 하고 살아. 알았어. 아, 참. 그리고 누나한테 내가 돈 좀 보냈거든? 엄마 병원비 이번에도 누나가 냈을 거 아니야. 얼마 안 되지만 보태서 써. 뭐? 뭐하러 보냈어? 그럴 돈 있으면 영훈이한테 쓸 것이지. 하여간 너도 참. 그러다 옳게 알면 어쩌려고? 그 정도는 되니까 걱정하지 마. 부모님께서 형편이 안 좋은 건 아니었어요. 집안에서 학자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 모은 돈은 고스란히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쓰는 돈은 푼돈에 불과했고 그저 자식으로서 썼던 것뿐인데 남동생이나 여동생도 없는 형편에도 그렇게 돈을 보내 미안함을 전했죠. 그렇게 자식 중 가까이 살면서 부모님 살뜰히 보살피는 공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건 아버지뿐이었습니다. 뭐가 됐든 제가 가지고 온 것을 기쁘게 받으며 고맙다고 하신 적도 없어요. 진시 황제가 원했던 불로장색 영약을 구해다 드렸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엄마는 항상 고맙다, 그만 챙기고 애들 좀 먹여라 그렇게 한마디 해주시는데 아버지는 고맙단 말도 없으셨죠. 아빠는 없어? 없긴 방에 있겠지. 너무하네. 어떻게 번번이 사람이 오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새삼스럽게 그게 서운해? 몰라. 나도 나이 들어 그런지 그냥 예민해져. 남들은 애 낳고 나이 먹으면 부모 마음 알 거라는데 나는 왜 아빠 마음을 도통 모르겠지? 네 아빠가 보통 별난 양반이냐? 이해하려고 하지 마. 그래도 네 아빠가 저래도 마음은 영 그렇진 않어.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너가 가져온 거 내놓으면 그래도 꼬박꼬박 잘 먹으니까. 네가 마음에 안 차고 못마땅했으면 쳐다나 받겠어? 거실에는 제가 가져다 준 하수오로 만든 당금주가 있었어요.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었겠지만 저는 한 번도 아버지께 그런 표현을 받아본 적이 없어 서운했습니다. 말하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마음만은 그렇지 않다,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라 그러니 너무 서운해 말아라. 엄마는 그렇게 위로했죠. 하지만 그 서운한 마음은 가슴속 한편에서 오랫동안 굼다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모처럼 온 식구들이 친정을 찾아 함께 저녁을 먹던 날이었어요. 첫째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낸 기념으로 엄마가 마련한 자리였죠.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까지 아버지는 억지로 온 듯이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와서는 애한테 살가운 말 한마디를 안 하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하나 누굴 닮아 그렇게 공부를 잘해? 전교 1등이라니. 네 엄마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드디어 우리 하나가 우리 집안의 첫 번째 대학 졸업장 가져다 주겠네. 안 그래요? 엄마가 딸을 칭찬해주며 축혀 세워줘도 아버지는 묵묵부답으로 밥만 먹고 있었죠. 왜 저러는지 뻔히 그 속이 읽히자 오래전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반발심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아버지께 삐뚤어진 마음의 소리를 툭 내뱉었죠.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손녀가 그토록 바라는 대학 졸업장 가져다 줄지도 모르는데 아버지는 뭐 할 말 없어요? 아버지와 제 관계를 아는 가족들은 제 말에 깜짝 놀라 서로 눈치만 봤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묵묵부답 그저 밥만 드시는 겁니다. 저도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일어나서 아버지가 먹던 밥그릇을 빼앗아 버렸거든요. 아버지한테 나는 못한 거 내 딸이 해줄 수 있다. 그런 게 보여주고 싶었는지 왜 아직까지 그 일로 꽁해서는 자식한테 죄책감을 얹어주냐 원망하고 싶었는지 갑자기 그런 행동이 나왔습니다. 말 좀 해보시라고요. 기분이 어떠세요? 그렇게 원하시던 대학 졸업장 우리 하나가 가져다 준다는데 자식이 아니라 손녀라서 안 기뻐요? 그래서 그래요? 애가 전교 1등을 해왔다는데 왜 아무 말도 없으세요?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아버지는 저를 노려보기만 할 뿐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죽일 듯이 저를 노려보다가 갑자기 혼자 식당을 나가버리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나가는 걸 보고도 뒤에다 대고 계속 소리쳤습니다.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왜요? 할 말 없어요? 내가 아니라서 소용없다 그거예요? 지금이라도 대학 가드려요? 예? 아버지! 여보, 그만해. 왜 그래? 놔봐. 궁금해서 그러잖아. 그놈의 대학이 뭐길래 왜 지금까지 저러냔 말이야. 내가 오빠처럼 안 산 게 그렇게 죽을 죄를 진 거야?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날 인정할 거냐고! 하지만 제 서름은 공허한 메아리가 됐고 다른 손님들에겐 민폐로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갈등은 그렇게 사람을 한 번씩 철없는 애로 만들곤 해요. 첫째 축하해주기 위해 모인 자리를 그렇게 망쳤으니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한데도 저는 아버지를 향해 쏟아지는 원망을 막을 수가 없었죠. 그날 밤 딸은 잠 못 이루고 맥주 한잔하고 있던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하나야, 왜? 뭐 필요한 거 있어? 아니, 엄마 속상한가 싶어서. 아, 괜찮아. 너야말로 엄마 때문에 속상했지. 모처럼 할머니가 우리 딸 축하해 주려고 마련해 주신 자리인데. 아니야, 축하는 충분히 받았잖아. 아까는 엄마가 왜 갑자기 그렇게 할아버지한테 화를 내는 건지 이해가 안 됐는데 아까 아빠가 말해줘서 알았어. 아빠가 다 말해줬거든. 이제 나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것 같다고. 그랬어? 나는 엄마도 할아버지도 다 이해가 돼, 엄마. 근데 엄마가 대학에 못 갔다고 해서 할아버지한테 못난 딸 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할아버지가 무뚝뚝한 성격이라 다른 사람이랑 말도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을 때도 할아버지가 엄마 자랑스러워하고 있다고 느꼈거든. 어떤 면에서? 나 13살 때 그때 엄마가 일해서 재준이랑 할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 있잖아. 그때 할아버지 집에 할아버지 친구 온 적 있거든? 할아버지가 친구 만나러 가는데 되게 두꺼운 잠바를 입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 친구가 날도 풀렸는데 왜 그렇게 두꺼운 옷을 입고 나가냐고 뭐라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뭐라고 한 줄 알아? 뭐라고 했는데? 우리 딸이 사준 거야 라고 했어. 난 그때 어려서 잘 몰랐거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알겠더라고. 날도 풀렸는데 왜 그렇게 두꺼운 옷을 입고 나가냐고 묻는 말에 내 딸이 사준 거야 라는 대답이 자부심이 아니고 뭐겠어, 엄마. 그때 딸이 한 그 말에 저는 목이 콱 매는 것 같았습니다. 딸 앞에선 그래 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맥주 한 모금으로 치밀어 오르는 설움을 내려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딸이 기어이 저를 울리고 말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부모는 이상해. 자식을 몰래 사랑해. 자식을 앞에 두고도. 할아버지도 그런 사람이 아닐까? 저는 17달만도 못했습니다. 그 말에 기어이 한밤중 딸 앞에서 눈물을 쏟아내고도 어쩌면 끝까지 인정하려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줄 알면서도 아버지에게 저들이지 못한 것이죠. 나 힘들었던 마음 그거 하나 먼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끝끝내 죄송하다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서로 지지하던 부녀는 또 수년을 허송세월했습니다. 그러다 집에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이들을 모두 대학에 보낸 어느 날 남편이 하던 사업이 망해버리고 만 것이었죠. 딸이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남편은 딸 하나 제대로 키워보겠다고 사업에 뛰어들었거든요. 그때도 어찌나 말렸는지 모릅니다. 여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다시 일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위험한 선택을 해야겠어? 언제까지고 회사 월급만 기대서 살 수는 없잖아. 하나 앞으로 미국까지 갈지도 모르는데 그때 돈 없어 못 보내면 어떡해.
내가 어떻게든 성공시켜 볼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그저 우리 하나랑 재준이만 신경 써. 자식의 미래가 불투명해질수록 부모는 더 무모해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중국산 전자제품을 수입해 한국에 유통하던 일이었는데 처음에는 말도 안 되게 꽤 좋은 수익이 났었어요. 오픈마켓이니 소셜커머스니 요즘엔 인터넷을 활용하면 되니 따로 매장도 필요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같은 품목을 파는 경쟁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점점 하락세를 걷게 된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중국 공장의 납기 지연이나 품질 불량 문제 같은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도 이유가 되었죠. 그 뒤로도 남편은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고군분투했지만 결국 끝끝내 폐업하며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생활전선에 뛰어들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저야 워낙 생활력이 강했기에 일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오랫동안 살림만 하려다 다시 돈을 벌려고 하니 쉽지 않더라고요.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 말도 안 되는 텃세까지 겪다 보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한 달 만에 살이 5kg이나 빠졌어요. 그걸 보고 남편은 미안해하고 착한 애들은 집안 분위기 알고 갑자기 용돈 보내줄 필요 없다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겁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보더니 아는 언니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순호가 그러지 말고 너 택시 운전 한번 해볼래? 택시 운전? 우리 세인 아빠 회사에 자리 하나 났다는데 요즘엔 여성 기사들도 많고 오히려 여성 기사 선호하는 여성 고객들이 많다나 봐. 아예 딱 명함 가지고 다니면서 따로 불러다 쓰는 경우도 많고. 우리 지역엔 여성 운전기사가 많지 않으니까 하겠다고 하면 손님은 좀 있을 거라는데 딱 네 생각이 나는 거야. 택시라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너 운전도 잘하고 이 지역 토박이나 다름없는데 괜찮지. 어때? 세인 아빠한테 말 좀 해줄까? 이러나 저러나 비슷한 월급을 받을 거면 제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낫겠다 싶더라고요. 종일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이랑 몇 달을 섞여 일하다 보니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더 좋다 싶고요. 남편은 탐탁지 않아 하면서도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며 힘들어하던 걸 아니 마지못해 승낙했죠. 그런데 예기치 못한 강한 반발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친정에서였어요. 택시 운전? 아유, 그거 은근히 말도 못하게 힘들다던데. 안 힘든 일이 어딨겠어. 그래도 전에 일하던 회사 생활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하나 아빠도 마지못해 허락하긴 했는데 일단 부딪혀보자 싶어. 그래도 개인 택시보다는 나은 것 같고. 실적 압박이야 좀 있겠지만 어떻게든 되겠지. 아유,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데 네 아버지가 돈을 꼭꼭 숨겨놓고 내놓지라느니. 엄마, 내가 언제 돈 달래? 줘도 안 받아. 제발 그 돈 좀 풀어서 둘이 여행을 가든지 어디 시골에 땅이라도 사서 좋은 집 짓고 살든지 해. 아버지는 왜 그 돈을 그렇게 쟁여놓고 사는지 몰라. 우리가 돈 쓸 데가 어딨어 이제 와서. 그 돈 너나 명일이 영옥이 좀 보태주면 자식들 사는 게 더 수월해지겠구만. 죽어서 짊어지고 가려고 그러는지. 새로 시작하게 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한창 나누고 있던 때였어요. 거실에 나와 저는 또 본체만체 하던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갑자기 제게 말을 한 겁니다. 평생 저에게만 선택적 침묵을 일관하며 살던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요. 뭐야? 택시는 무슨 택시? 아, 깜짝이야. 뭐예요, 갑자기? 순옥이 너 택시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라. 운전대 잡는 일이 보통 일인 줄 알아? 세상에 안 힘든 일이 뭐가 있다고. 그리고 아버지가 언제부터 내 일에 신경 썼다고 그래요? 나 운전 잘해요. 여잔데도 지인이 나서서 제안한 거면 저 재능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요. 재능은 개뿔. 운전대 잡고 돌리기만 하면 되는 일에 재능은 잔말 말고 회사 다녀. 괜히 도로 나가 나대지 말고. 나댄다고요? 아버지!
그만해라, 순호가. 당신도 그만해. 애가 잘 살아보겠다고 찾아낸 방법인데 갑자기 당신답지 않게 왜 그래? 잘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사업한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지. 지 처자식 하나 제대로 못 먹여 살려서 지 마누라 운전대나 잡게 하고 알만하다. 아버지, 왜 그런 식으로 말해요? 하나 아빠가 우리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버지가 알아요? 내가 맞벌이 하겠다는 거 나 집에서 편하게 있으라고 혼자 버틴 게 하나 아빠예요. 그래서 버틴 결과가 이거야. 지 마누라 택시 운전시키는 거. 택시 운전이 뭐가 어때서요? 아빠는 택시 안 타요? 아빠도 엄마도 급할 땐 택시 타고 다니면서 운전도 해본 사람이 왜 무시해요? 무시하긴 누가 무시해. 내가 그걸 왜 무시하냐. 평생 운전대 잡아 니들 키운 게 난데. 아버지는 택시 운전기사를 무시해 반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부모는 자기가 걸었던 길을 자식이 똑같이 밟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금메달을 땄던 사람이어도 내 자식이 똑같은 운동에 금메달을 딴다고 하면 반대한다잖아요. 그건 절대로 그 직업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에 따른 고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아버지도 그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택시 운전과 운송업은 좀 달랐지만 자기가 운전에 먹고 살면서 느꼈던 고충을 제가 느끼는 게 싫었던 거예요. 나중에 엄마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하고 감동스럽기는커녕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언제부터 내가 그렇게 편하게 살길 바랐다고 하면서요. 한편으로 저는 아버지가 제가 인생의 쓴맛을 느끼길 바란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대학에 안 갈 때부터 거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지 그렇게 말하기 위해 벼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기어이 제가 생각했던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시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평생 펜이나 잡고 살라고 밀어준다고 할 때 마다하더니 결국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아니 애비처럼 운전대 잡고 살려고. 하려거든 나 죽고 해라. 나 죽고. 그럼 돈이나 보태주시던지요. 그때 안 준 돈 주고 운전대 못 잡게 하면 되겠네. 내가 학비로 모은 돈을 왜 거기다 꼬라박냐? 그 돈을 너네 먹고 싸는 일에나 쓰라 이거야? 누가 아버지 돈으로 먹고 싼대요? 도움도 안 줄 거면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내가 운전을 해먹고 살든 미장을 해먹고 살든 내 인생이고 내 삶이에요. 그 일로 저희 부녀 관계는 완전히 파토가 나버렸습니다. 한동안 집에도 찾아가지 않았고 엄마와도 연락을 잘 안 했죠. 그 사이 택시 운전기사 자격을 갖춘 저는 운행을 시작했고요. 택시 일은 생각보다 잘 맞았습니다. 적성에도 맞고 나름 단골들도 생겨서 따로 연락해 주시는 경우도 많았어요. 요즘엔 어플로 불러서 배차도 잘 되는 편이고 그렇게 많이 번다고 할 순 없지만 남편을 보조할 수 있는 정도는 되었죠. 아버지는 제가 또 자기 말을 거스르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이젠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그래도 얼굴 마주치면 저는 인사라도 했는데 끝끝내 모른 채 무시하는 걸 보고 그 뒤로 저도 인사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부녀 전쟁이 시작된 거였죠. 그 부녀 전쟁이 완벽한 제 패배가 될 거라는 걸 그땐 전 몰랐어요. 좀 더 일찍 항복 선언해 아버지와 화해할 시간이 주어진다면 저는 더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택시 운전을 한 지 1년쯤 됐을 겁니다. 우연히 딸 친구를 만난 적이 있어요. 중학생 때부터 꽤 붙어 다니던 친구로 똑같이 서울권 대학에 입학해서 딸과도 자주 만나는 친한 친구였죠. 소은아, 언제 왔어? 벌써 방학했어? 하나는 그런 말 없던데.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저 시험이 빨리 끝나서요. 하나는 아마 아르바이트 때문에 못 올 거라고 하던데요. 주말에도 아르바이트 한다고. 아, 그래, 맞다. 아줌마가 들었는데 잊어버렸어. 곧 졸업인데 소은이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아, 저도 취업할까 유학 갈까 고민했는데 아빠가 공부한 게 아깝다고 유학 가라고 하셔서 준비 중이에요. 미국 가서 공부하고 거기서 정착해볼까 싶어서요. 아, 그래. 하긴 소은이도 공부를 잘해서 그냥 졸업해서 일하긴 아깝지. 아주머니, 이런 말 좀 실례가 될 수도 있는데요. 하나는 유학 좀 어려울까요? 어? 하나 유학 가고 싶대? 아줌마한테는 말을 통 안 해서. 하나가 집안 사정 알고 걱정이 많더라고요. 사실 저보다 하나가 유학에는 더 욕심이 있었는데 좀 아쉽다 싶어요. 저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는데 이미 하나는 취직 쪽으로 마음먹은 것 같고요. 말을 하지. 아줌마는 몰랐어. 고맙다, 소은아. 내가 하나랑 이야기해볼게. 죄송해요, 아주머니. 이런 말 실례인 줄 알면서도 하나 사정 너무 안타까워서요. 딸 친구 앞에선 최대한 태연한 척했지만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집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 아이가 태어나는 것만큼 비극도 없다는 말이 와닿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형편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줄 누가 알았나요? 그날 너무 속상해 남편과 그 이야기를 하다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딸 유학 한번 보내보자 그렇게 결심하게 된 거예요. 제가 절대 굽히고 싶지 않다던 아버지께 먼저 굽혀보기로 한 것이었죠. 다음날 남편과 함께 친정에 찾았고 저희 부부는 결혼 후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는 체도 하지 않았던 딸이 자기 앞에 그렇게 격식 차려 앉으니 아마 짐작은 했을 거예요. 저로선 어마어마한 용기를 낸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하나, 유학 보내야 하는데 도저히 저희 힘으로는 안 돼요. 장인어른, 제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제가 원양 어선을 타더라도 그 돈 반드시 갚을게요. 원양 어선 탈 생각이 있었음. 그놈의 사업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진작 탔겠지. 아유, 당신은 순옥이랑 애들 두고 그 나이에 원양어선 탔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 자기가 탄다잖아, 지금. 그 나이에도 못탄 원양 어선을 지금 어떻게 타? 말이 그렇잖아요, 말이. 무슨 일이라도 해서 갚겠다고. 그냥 좀 내줘요. 그 돈 싸들고 가서 뭐 하려고요? 어차피 당신 가면 내가 애들 다 나눠줄 건데. 그렇게 고집부려 뭐 하려고. 당신 원하는 대학 졸업하고 유학까지 간다잖아. 다른 데선 하나 자랑에 입술 마를 날이 없는 양반이 왜 애 학비에 그렇게 짜게 굴어? 애들이 사업자금 달래? 학비 달라잖아, 학비. 보다 못한 엄마도 나섰는데도 아버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제 몫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맡겨놓은 돈은 아니었지만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굽히기 위해 찾은 자리였지만 서운한 마음에 스멀스멀 반발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성일이 몫이다. 내가 성일이 대학 보내려 모은 돈이었어. 그걸 걷어찬 건 순옥이 죄야. 오빠는 저희 가족에게 아킬레스건입니다. 완벽한 약점이었고 아픈 과거였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빠 얘기는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한 번씩 나오면 그냥 이성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어요. 때론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론 슬퍼지기도 하고 또 어쩔 땐 원망스럽기도 했죠. 오빠 이야기에 엄마도 말문이 막혔고 저도 더는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 그만 일어나. 가자. 하나 엄마, 그러지 말고. 됐어. 말도 통하는 사람이랑 하는 거지. 시간 낭비야. 죽은 아들 주겠다고 모은 돈이니 돌아가실 때 싸들고 가시려고 그러시나 보지. 그렇게 차갑게 돌아선 이후 다시 전처럼 냉전 체제로 돌아갔어요. 아버지께 무엇을 바란 걸까 싶어 자괴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는데 엄마 목소리가 말도 못하게 떨리고 있는 겁니다.
순호가, 어떡하면 좋냐? 응? 아유. 엄마, 무슨 일이야? 왜 그러는데? 아버지가 며칠 전부터 하도 속이 안 좋다고 밥도 영 자시지도 못하고 그냥 잠만 내리자길래 병원에 갔지. 근데 검진 결과가 영 안 좋은가 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 말 없었잖아. 나한테 말도 없이 언제 병원에 갔는데. 네 아빠 고집 몰라? 애들한테는 죽어도 말하지 말라고 아주 엄포를 놓는데 내가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근데 의사가 정밀 검사부터 하자는데 말이 검사 다시 받아보자는 거지 암인 것 같대.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래.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작년 건강검진 때만 해도 그런 말 없었잖아. 몰라, 모르겠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상하다 했지. 내가 이상하다 했어. 그 나이 먹고도 매번 밥 한 공기 뚝딱 자시던 양반이 이상하게 밥을 남기더라니. 내가 알았어야 했는데, 내가 진작 너한테 말을 했어야 했는데. 언제나 비극은 소리도 없이 눈앞에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폐암 4기였어요. 이미 암이 폐를 넘어 간, 림프절, 그리고 여기 뼈까지 전이된 상태입니다. 치료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연세도 있으시고 완치보다는 생명 연장이나 증상 완화에 초점을 둔 치료가 필요해요. 최대한 환자분의 불편을 줄이고 남은 시간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데 중점을 둘 겁니다. 그럼 얼마나? 그건 박강선 씨의 체력이나 의지에 따라 달려있죠. 가족분들이 곁에서 많은 힘이 되어주셔야 하고요. 병원에서는 수술이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아버지는 생각보다 덤덤해 보였어요. 이번 날짜와 치료 일정을 조율하거나 의사 선생님께 도움이 되는 음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을 가려 물을 때에도 남일이나 되는 것처럼 말없이 앉아 있었죠.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동생들이 한바탕 눈물을 쏟을 때에도 아버지는 시끄럽다고 방에 들어가 버리셨고요. 언니, 그래도 수술 한번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야? 연세가 있으시니까 무리하게 수술 진행해봤자 결과가 좋지 않을 거래. 이미 전이가 너무 많이 됐고 아버지 힘드실 거래. 그럼 이대로 아빠 돌아가시게 두자고? 이대로? 언니, 어떻게 좀 해봐. 오빠, 어떻게 좀, 집안엔 울음소리와 한숨만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 뒤로 여동생은 암에 좋다고 하는 식재료를 하루가 멀다 하고 택배로 보냈습니다. 남동생도 수시로 연락해 아버지 상태를 물었고 저는 택시 운전을 하는 틈틈이 친정에 들러 살폈죠. 그런데 저를 더 화나게 하는 건 아버지의 태도였어요. 급할 때마다 저를 부르는 건 엄마였는데 한 번은 아버지 상태가 좋지 않아 급히 병원에 갔어야 한 거예요. 엄마는 당연히 제가 택시 운전을 하니 잘됐다 싶어 연락한 건데 아버지는 다 죽어가는 상황에도 왜 저한테 연락했냐며 제 택시를 타지 않겠다고 고집했죠. 결국 급하게 어플로 택시를 잡아 태워보낸 겁니다.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끝까지 자식 속을 썩여야 했나 하고요. 하지만 원망할 새도 없이 아버지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자 살이 무섭게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에 원망보다는 덜컥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사람이 암에 어떻게 잠식되어 죽어가는지 그걸 제 부모를 통해 보는 것 같았으니까요. 내색은 안 했지만 말라가는 아버지를 어린 아이들보다도 걷지 못하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속으로 주저앉고 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그 마음을 간신히 참고 있다 남편 앞에서 오열하기를 여러 날이었죠.
결국 아버지는 버티지 못하고 입원하시게 됐는데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어요. 미치고 팔짝 뛰겠다는 말밖엔 달리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아버지는 퇴원을 고집했어요. 병원에서 죽고 싶지 않다는 게 이유였죠. 아버지가 하고 싶다는 대로 하자, 응? 나도 아버지가 병원에서 그렇게 가는 건 싫어. 결국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왔고 엄마를 도울 간병인을 들이냐 마느냐로 토론하다가 제가 일을 쉬고 친정에 함께 있기로 했죠. 그렇게 얼마간 친정에서 지낼 짐을 싸던 중에 엄마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네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되긴 됐나 보다. 엄마,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아버지 다 들어. 아니, 아버지가 내일 너 좀 불러달래. 나를? 나를 왜? 꼭 가고 싶은 데가 있는데 거기 좀 같이 가잔다. 뭐? 지금 아버지 상태가 그럴 만한 상태가 아니잖아. 사설 앰뷸런스라도 불러? 아니, 너 택시로. 그때 저는 심장이 또 덜컹거리더라고요. 평생 당신처럼 운전대 잡고 산 게 싫다고 죽어서나 운전대 잡아보라던 아버지가 제 택시 승객으로 가겠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아버지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라는 생각에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빠 고집 어떻게 말리겠어요. 결국 저는 다음날 택시를 몰고 친정으로 갔고 아버지는 엄마와 함께 아파트 현관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나와 있어요? 내가 나간다니까. 그러게 말이다.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그래서 어디 갈 건데요? 몰라. 말을 통하네. 여보, 어디 가자고 묻잖아요, 순옥이가.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 대신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으로 엄마와 인사를 나눈 후 돌아섰죠. 여보, 잘 다녀와요, 응? 아버지 걱정에 염려하는 엄마를 향해 아버지는 열린 창을 통해 천천히 손을 흔들어 보이셨어요. 그렇게 아버지를 태운 택시는 출발했죠. 그래서 어디 가신다고? 아버지, 어디 가신다 말을 해야 제대로 출발을 하죠. 성일이 보러 간다. 저는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몸을 비틀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무슨 생각인지 저를 바라보며 눈만 껌뻑이고 있었어요. 오빠가 있는 곳 40여 년 전 우리가 살던 그 동네로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후로는 찾지 않은 곳이었는데 오빠가 죽고 나서 아마 화장한 후 산에 뿌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산에 가자는 건지 그 동네에 가자는 건지 죽기 전까지도 오빠 하나를 못 놓는구나 싶어 마음이 복잡했죠. 그렇게 고향으로 달리는 택시는 조용했습니다. 심심하실까 싶어 라디오를 틀어드렸는데도 좋다 싫다 말도 없으시더라고요. 고향 근처에 이르자 딱 한마디 하셨어요. 슈퍼. 아버지 말대로 슈퍼에 이르자 또 명령이라도 하듯 툭 말을 내뱉더라고요. 막걸리 한 병, 과자, 초코 우유. 저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막걸리 한 병과 과자, 초코우유, 그리고 종이컵을 사왔죠. 그래서 정확히 오빠를 보러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묻자 아버지는 살던 고향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뒤라 우리 가족이 살던 마을도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길은 비슷한데 새로 지은 집들이 많다 보니 영 낯선 동네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척척 길을 가리키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차를 산으로 몰았죠. 알고 보니 오빠가 사고가 났던 그 계곡에 가고 싶다고 하신 것이었어요. 아버지 체력에 어떻게 거기까지 가나 싶어 눈앞이 막막했는데 다행히 이름난 계곡이라 그 사이 2차선 도로가 생겼더라고요. 저는 오빠가 어디쯤에서 사고가 났는지 알지 못해 느리게 차를 몰았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내다보시다가 갑자기 멈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세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그걸 알아보셨나 싶었는데 내려서 보니 알겠더라고요. 넓기도 넓고 그 깊이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짙은 계곡 수영장이 나타났거든요. 아직 날이 추워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천천히 그 길을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과자랑 뜯어서 드려요? 이제 뭘 하고 싶으시냐 묻는 제게 아버지는 대답 대신 손을 뻗어 제가 가지고 있던 봉투를 가지고 가셨어요. 아버지는 느리고 조심스러웠지만 모든 걸 혼자 하고 싶어 하셨죠. 완만한 돌무더기 위에 주저앉아 이로 과자 봉지를 열고 힘도 없는 손끝으로 간신히 우유도 뜯었습니다. 그리고 과자와 초코우유를 계곡 수영장 앞에 놓더니 천천히 걸어 들어가 보시더라고요. 아, 아버지, 추워요. 놀란 제 손은 허공에 붙들렸고 아버지는 딱 발목까지 몸을 담그시고 계곡 이곳저곳을 둘러보셨습니다. 마치 오래전 오빠의 흔적이라도 찾으려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들을 말없이 묵묵히 지키고 있었어요. 저도 자식을 낳고 키운 사람인데 어떻게 아버지 그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그 나이에 그 어린 자식을 앞세운 부모 마음이야 짐작하기 어려워도 어렴풋이 그 마음을 좀 알 것도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미안했다. 순간 무섭게 눈물이 차오르더라고요. 졸졸 흐르는 계곡물과 나뭇잎 사이를 가로지르고 제게 내달려오던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을 헛하고 들이마시고 얼어붙었죠. 평생 아버지에게 평생 듣고 싶었던 차마 하지 못했던 그 말이 제게 닿은 겁니다. 내가 성일이를 못 놓고 그 짐을 다 순옥이 너한테 지게 했어. 그러면 안 되는 건 줄 알면서도 내가 그놈 잃고 살게 된 분풀이를 다 너한테 했다. 성일이 살아있을 때 순옥이 너도 참 예뻤는데 항상 방긋방긋 웃고 네 엄마 옆에 딱 붙어서 전부치고 그거 하나 찢어다 내 입에 넣어주던 게 넌데. 아버지,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잊냐. 너한테 그 웃음 빼앗아 내 욕심 채우려고 한 게 난데 양심이 있으면 기억하고 괴로워해야지.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요? 진작 좀 말해주지. 진작 좀. 늦었다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법이라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았어. 그래도 나 죽기 전에 말했으니 너무 늦진 않았지. 그렇지 않아? 아버지는 힘없이 웃어 보이셨습니다. 저는 펑펑 쏟아지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너무 쓸데없이 욕심이 많았지, 내가. 성일이도 그게 지겨워 그렇게 가버린 거 아닌가 싶으면서도 너한테 그걸 똑같이 했어. 이 성일이 볼 낯이 없지.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곤 계곡물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계곡물에 들어갈 거란 예상을 못해서 닦아드릴 게 없었어요. 저는 급한 대로 가디건을 벗어 아버지 발을 닦아드렸죠. 그리고 뼈밖에 남지 않은 아버지 발에 양말과 신발을 신겨드렸습니다. 근데 막걸리는 그대로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죠. 막걸리는 왜 안 드시고 오빠 주려고 가져온 거 아니에요? 나중에 성일이 만나면 같이 마시려고. 그걸 왜 지금 사는데? 그 말에 또 한 번 주체할 수 없이 눈물과 소름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막걸리 하나가 뭐라고 쉰이 넘어 아버지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울었죠. 왜 그걸 지금 사? 왜 그걸 내 손으로 사게 해? 잘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다. 나 가면 좀 뿌려다오. 이 근처 어디다
우리 성일이랑 같이 마시련다. 아버지! 한바탕 그렇게 눈물을 쏟고 아버지가 춥다고 하시고 나서야 아버지를 다시 모시고 택시로 돌아왔어요. 운전대를 잡고도 이마를 기대고 한참 울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제게 가방 하나를 건네더라고요. 나올 때부터 메고 있던 가방이었고 꽤 묵직했죠. 이게 뭔데? 열어봐. 저는 아버지 말에 가방을 열어보았고 검은 봉투를 헤집어 보다가 화들짝 놀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놀란 얼굴로 아버지를 보자 아버지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택시비. 그건 아버지가 오빠 학비로 쓰겠다고 평생을 모았던 그 돈이었어요. 저는 아버지와의 전쟁에서 완벽하게 패배하고 만 것이었죠. 저는 끄끄거리며 눈물만 뚝뚝 흘리다가 결국 다시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아버지. 내가 미안해. 아버지 자랑으로 살지 못해서, 내가 아버지 뜻대로 자라지 못해서, 오빠만큼 능력이 없어서 너무 미안해. 제 말에 아버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셨고 주름진 볼 사이로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 일이었어요. 그 한마디면 될 걸 서로의 진심을 내보이고 묵은 감정을 푸는 일이 뭐 그렇게 어렵다고. 인생에서 그 일 하나만 쉽게 풀려도 서로 미워할 일도 쓸데없이 감정을 버리는 일도 없을 텐데요. 그렇게 뜨거운 눈물로 무거워진 택시는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점점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는데 멀리 석양을 바라보시던 아버지께서 툭 그러시더라고요. 운전 잘하네. 네 손님들은 하도 변해서 잠도 잘 자겠다. 내가 잘한댔잖아요. 평생 운전하고 산 아버지 딸인데 당연하지. 잠이 솔솔 오겠어.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말을 하고 쌕쌕 숨소리를 내며 잠이 들었던 아버지께서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처음엔 잠이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소름 끼치게 무서운 정막이 끼쳐왔죠. 저는 백미러로 아버지를 살피며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자? 자는 거지? 하지만 아버지는 더는 제 물음에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아버지! 얼마 전 아버지의 자구제가 지났어요. 유통기한이 지난 그 막걸리를 아버지 산소에 뿌려드리고 오는 길입니다. 부모는 언제나 자식 곁에 머물 것처럼 굴고 자식은 부모가 언제나 제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때를 놓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더 늦지 않게 제 마음을 전하고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되어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아버지만 생각하면 그저 마음이 미어집니다. 49제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딸이 그러더라고요. 말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래도 말해야 할 것 같아. 뭘? 할아버지가 아프기 전에 나한테 연락 왔었어. 할아버지가 너한테? 언제?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아프셨으니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야. 전화 오셔서 그러시더라고. 할아버지가 유약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네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할아버지가 그러셨어? 근데 왜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나도 물었지. 왜 엄마한테 말하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지고 가서 지금 돈 준 거 알면 엄마가 졌다고 분할 거래. 할아버지가 지고 나서 나중에 말한댔어. 아버지는 저한테 진 적도 없고 저도 아버지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먼저 사과하셨던 그 순간 저는 완벽히 졌던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미안하다는 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마다 사무침과 그리움은 더 깊어지는 법이거든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